인생은 멋진 희망으로 가득하다. 끊임없이 꿈을 꾸며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한다면 미래는 활짝 열릴 것이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 세계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불리던 분이죠.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2022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나모리 가즈오는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교세라를 설립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 책은 그의 인생 철학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진정한 인간성에 대해,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무겁지 않게 풀어냈습니다. 이 시대의 존경받는 어른이 들려주는 금과 옥조 같은 귀한 교훈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멋진 인생을 살려면 올바르고 깨끗하고 굳세고 순수한 사고법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사고법에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사고법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플러스 사고법 대 마이너스 사고법.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재능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을 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자칫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하기 쉽다. 일본항공의 사례만 보아도 자명한 이치다. 과거의 일본항공은 정부의 힘에 의존하는 안이한 사고법이 조직 전체에 퍼져 아예 체질로 굳어져 있었다. 경영을 책임져야 할 간부들은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조직을 머리로만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엘리트 의식이 강했다. 머리가 좋고 유능해서 학력도 우수하며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른 듯하지만 알고 보면 은근히 무례한 데다 노력의 중요성,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사고법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고객을 소중히 여길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2조 3천억엔이나 되는 거대한 부채를 떠안고 파산하게 된 것이다. 재능을 활용하는 것은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능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사고법이 꼭 필요하다. 마음은 없고 능력만 있는 사람은 재능에 휘둘려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사고법, 즉 플러스 사고법에 기초하여 마음을 갈고 닦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렇다면 플러스 사고법, 마이너스 사고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플러스 사고법이란 정의, 공정, 공평, 노력, 겸허, 정직, 박애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소박한 윤리관으로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말한다. 마이너스 사고법은 플러스 사고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플러스 사고법. 항상 적극적, 긍정적, 건설적이다. 남과 함께 일하려고 애쓰는 협조성이 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허하며 무슨 일이든 노력한다. 이기적이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선의로 가득하며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다. 마이너스 사고법. 매사에 소극적, 부정적, 비협조적이다. 어둡고 악의가 가득하며 의도가 불량하다. 타인을 계략에 빠뜨리려 한다. 불성실하고 거짓말하며 교만하고 게으르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불평불만이 많다. 자신의 잘못은 제쳐둔 채 남을 원망하고 시기한다. 살다 보면 행운도 만나고 불운도 만난다. 훌륭한 인생을 원한다면 행운이든 불운이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플러스 사고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상 그런 일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인생 철칙을 잊곤 한다. 그래서 불운이나 공경, 곤란한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시기하며 한탄과 불평불만을 터뜨리기 일쑤다. 그래서 인생을 더욱 어둡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많다. 한편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기고만장해져서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그래서 욕망을 더욱 부풀리며 겸허함을 잃어버리고 오만불손해진다. 주위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치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그 결과 모처럼 잡은 행운도 놓쳐버리고 금세 몰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플러스 사고법으로 행운이든 불운이든 나에게 닥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훌륭한 인생의 비결은 오로지 플러스 사고법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큰 뜻을 품을 것,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 노력을 아끼지 말 것, 성실하게 일할 것, 창의적으로 궁리할 것, 좌절하지 말 것,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것, 성실하게 일할 것, 겸허할 것, 세상과 남을 위해 행동할 것 등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독립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인생은 사고법에 좌우된다 라는 본질은 모든 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전제이다. 이 책을 다 읽을 즈음이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의 자세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런 소중한 인생을 보람차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법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가꾸는데 힘써야 한다. 즉 모든 면이 뛰어난 인격을 갖추자는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을 지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완전한 인간은 선한 생각에 깊이 뿌리박은 채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모두가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홀딱 반할 만큼 훌륭한 인격을 지녔다. 또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과 인생을 공유하고 싶다, 함께 일하고 싶다, 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항상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누구나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 원래부터 훌륭한 인격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평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고법과 인격을 연마해야 한다. 미래에 대해 한없는 낭만주의자가 되라. 교세라를 창업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꿈꾸는 사나이로 자칭하며 직원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꿈을 좇는 것을 잊지 말자. 청년 같은 마음을 간직하자고 다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돌아보니 멋진 꿈을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라 내가 살던 가고시마 시내는 아직 온통 쑥대밭이었다. 당시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판잣집 같은 허술한 건물이었는데 해안 가까이 위치한 덕분에 가고시마 북쪽에 있는 화산섬 사쿠라지마가 연기를 뿜는 것을 교실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때 우리 국어 선생님은 굉장한 낭만주의자였다. 평소 수업 때마다 유명한 작가들의 소설 등을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하루는 수업 중 불쑥 이런 말을 하셨다. 나는 매일 사랑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더니 선생님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다.
나는 매일 사쿠라지마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옵니다. 그 사쿠라지마를 사랑합니다. 웅장한 상근을,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동경합니다. 패전 직후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만큼 가난한 시절이었는데도 선생님은 우리가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었다. 그 덕분에 나도 밝고 즐겁고 희망적인 꿈을 가지려고 매일 노력하며 살게 되었다. 물론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결핵을 앓다 죽을 뻔했다. 중학교 입시에 2번이나 실패했고 대학 입시도 낙방했다. 대학 졸업 후에도 희망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온통 좌절로 얼룩진 청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낭만과 낙관을 잃지 않았던 것,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국어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인생은 멋진 희망으로 가득하다. 끊임없이 꿈을 꾸며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한다면 미래는 더욱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꿈을 꾸었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입버릇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의 인생과 회사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지금의 상황은 몹시 힘들고 괴로울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 밝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반드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 그처럼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해야 한다. 절대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어둡고 우울한 감정을 품지 말자.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 자체를 어둡게 만든다.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사고법은 항상 긍정적이게 마련이다. 그들은 남들이 재앙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아무리 암울한 인생도 분명히 조금씩 나아진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 마음의 태도, 즉 사고법에 따라 인생도 일도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밝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야말로 인생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가능성을 믿어야 노력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다. 내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 때는 아마도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무렵일 것이다. 신은 세상과 인간을 공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내려주었다. 그 가능성을 발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 본질적으로 머리가 좋거나 나빠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그때부터 이어져 온 내 신념이다. 교세라를 창업한 뒤에도 이 신념이 유일하게 나를 격려해 주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노력하기만 하면 그것을 멋지게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안이 가난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가능성을 믿고 노력해야 인간은 진보할 수 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낙천적으로 믿는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벽을 돌파한다. 그 교훈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다. 100년쯤 전에 활약한 영국인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다. 그는 남극 탐험대를 3번이나 이끌었던 영웅으로 유명한데 특히 그가 발표했던 탐험대원 모집 공고문이 잘 알려져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힘들고 보수도 적음. 혹한의 추위에 시달릴 것이고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둠을 견뎌야 함. 계속되는 위험으로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못함. 다만 성공할 경우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어니스트 세클턴. 당시 세클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을 계획하고 있었다. 남극점에서 다른 탐험대가 이미 도달했지만 아직 남극 대륙을 횡단한 탐험대는 없었다. 하지만 남극 대륙 횡단이란 일단 시작하면 살을 내는 추위와 극심한 폭풍을 뚫고 전진해야 하는 일인데다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조차 없는 어려운 도전이었다. 게다가 성공한다 해도 큰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었다.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이 위험천만한 일에 결코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세클턴의 대원 모집 공고문에 실린 속뜻이 아니었을까? 그는 지금껏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기만 하면 위협을 성취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을 탐험대원으로 뽑으려 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모인 팀이어야만 역경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실제로 셰클턴이 이끄는 탐험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난에 빠졌다. 탐험대 20명을 태운 인듀어런스호가 유빙에 갇혀 부서진 채 침몰한 것이다. 남극 대륙에 도착하기 직전에 배를 잃은 그들은 장비도 식량도 부족한 채로 유빙 위에 남겨졌다. 그러나 세클턴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절망에 빠지려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우선 얼음 위에 캠프를 친 다음 줄어든 식료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바다 표범이나 펭귄을 잡아 식량으로 활용했다. 또 바다 표범의 기름을 연료로 쓰면서 대원들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캠프 아래의 얼음이 둘로 갈라지자 세클턴은 대원들을 구명보트에 옮겨 타게 하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남극 해상에서 상륙할 만한 섬을 찾아 나서기로 한다. 영하 40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 엔진도 없이 보트와 노만 가지고 얼어붙은 물보라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장함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클턴은 그런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전혀 내비치지 않은 채 의연하게 대원들을 인솔하여 계속 전진했다. 그는 그렇게 섬에서 섬으로 해협과 산맥을 넘어 나아가며 극한의 땅에서 22개월 동안 살아남았고 결국 대원 28명 전원을 무사히 생還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클턴은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죽음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자세만은 평생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위협을 달성한다. 이것은 탐험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큼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을 해낸 모든 위인들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결같이 믿은 덕분에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다. 그 결과 인간은 진보했고 사회는 발전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며 포기했다면 인간은 전혀 진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건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이미 불가능해진다. 실현하기가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이라고 항변하고 싶은가? 하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 순간 그 일은 이미 틀린 것이다. 의문이나 불안이 한순간이라도 머리를 스쳤다면 그 후에 아무리 노력하면 가능하다 라고 자신을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 한순간의 머뭇거림, 망설임, 의심이 무한한 가능성을 시들게 한다.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일일수록 끈질기게 노력을 거듭해야 달성할 수 있다. 그처럼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긴 세월을 끈질기게 노력하며 장애를 극복할 만한 투지도 솟아난다. 내 마음에 불을 붙일 사람은 나 자신뿐.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스스로 자신에게 불을 붙이는 자연성 인간과 불에 가까이 가면 불이 붙는 가연성 인간, 그리고 불에 가까이 가도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인간이다. 첫 장에서 미래에 대해 한없는 낭만주의자가 되라고 말했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 가연성 인간은 그나마 괜찮지만 특히 불연성 인간은 낭만주의자와 정반대되는 존재다. 낭만주의자는 스스로에게 불을 붙이는 자연성 인간이어야 한다. 남의 충고를 듣고 또는 명령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스스로 일하는 적극적인 사람 말이다. 무언가 목표를 성취하려면 불타오르는 듯한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불을 붙일 때에만 생겨난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불을 붙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반에서 다니면 천리도 지척이다 라는 말이 있듯 좋아하면 아무리 먼 길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싫어하면 아주 사소한 일도 힘들게 느껴진다. 일을 좋아한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필사적으로 헤쳐나가자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 무언가 성취하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 목표에 도전할 의욕도 생겨난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일을 더 좋아하게 되어 점점 더 노력할 것이고 더욱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대학 졸업 후 입사한 회사에서 일을 좋아하게 된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과 일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나는 대학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했다. 그런데 무기화학계 회사에 취직이 되는 바람에 세라믹을 급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전공과 관계없는 일이라서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다. 그러나 아쉬운 사람은 나였으므로 주어진 연구 주제를 좋아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세라믹을 좋아하려고 애를 썼다. 기초 지식이 전혀 없어서 처음에는 문헌부터 읽기 시작했다. 대학 도서관에서 과거의 논문들을 빌려 공부했으며 사전을 옆에 끼고 미국 세라믹 협회의 논문을 읽었다.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필요한 문헌을 발췌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만 대학 노트에 옮겨 적어야 했다. 이런 문헌 조사를 면밀히 진행한 후에 실험을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공부했더니 세라믹 분야에 흥미가 생겼고 연구에 대한 열의가 솟았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 더 자주 가서 문헌을 공부했고 그것을 실험과 업무에 응용하다가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도서관에 갔다. 이렇게 내가 맡은 분야를 좋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결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새로운 재료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행운하거나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한 노력파, 둘 중 하나일 텐데 난 후자에 속한다. 직장인이 되든 학문의 길을 걷든 일단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좋아해야 비로소 자신의 직업에 전심전력으로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그저 괴로울 뿐이라면 노력을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일하는 짬짬이 기쁨과 즐거움도 찾아야 한다. 나는 다행히 그럴 수 있었다. 첫 회사에서 새로운 재료를 양산하기 시작했을 즈음 나중에 교세라의 창립 멤버가 될 두 젊은이가 연구 조수로 입사했다. 우리는 일하다가 우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야구를 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체구는 작지만 강속구를 던지는 데다 제구력도 좋은 괜찮은 투수였다. 반면 또 한 사람은 언제나 외야의 붙박이였다.
야구를 한 적이 없어서인지 공이 외야로 나간 순간부터 야구 장갑을 머리 위로 치켜든 채 그대로 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서투른 자세로 공을 잡을 리가 만무해 보였지만 의외로 발이 빨라 공을 죽기 살기로 쫓아가 잡아내는 게 신기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둘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렇게 야구를 끝내고 기숙사에 돌아와 소주를 마시다가 잠드는 것이 우리 셋의 일과였다. 그러다 비가 와서 야구를 못하는 날이면 기계 닦는 걸레로 권투장갑을 만들어 권투하는 흉내를 냈다. 내가 금속 그릇을 징 대신에 땡하고 치면 걸레장갑을 낀 두 젊은이가 권투를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연구실에서 시합을 한 적도 있다. 계속 긴장된 상태로 살면 몸도 마음도 버티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긴장을 풀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연애도 했다. 내 첫사랑은 연구실에서 내 앞자리에 앉았던 4살 연상의 여성이었다. 지적이고 고상해서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맡고 싶다는 마음에 애가 탔다. 나는 이처럼 긴장된 나날 속에서도 여가 활동을 하고 짝사랑도 하면서 여유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 균형 잡기가 훗날 내 인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처럼 일상의 소소한 사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에 역경을 더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고 힘든 일도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을 좋아하게 되자 성과가 점점 향상되어 선순환에 접어들었고 운명까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행운도 불운도 에너지다. 인생에는 반드시 굴곡과 기복이 있다.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와도 견뎌야 한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오로지 견뎌야 한다. 그 견딤을 통해 인격이 단련되기 때문이다. 나는 고난을 견뎌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여 단념하거나 타협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더 노력하는가? 여기서 인간의 성장이 결정된다. 하늘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지 않는다. 다양한 시련을 부여한 뒤 그것과 어우러져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다. 그렇다면 하늘이 준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사람은 시련을 밝고 솔직하게 선의로 받아들여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다른 사람은 시련을 왜곡하여 어둡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인다. 똑같은 시련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련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인생이 훨씬 더 크게 열리고 더 발전한다. 한편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해진다. 그리고 그 비참해진 인생이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즉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그 정도 이유로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누구나 마음가짐에 따라 앞에 펼쳐진 길고 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불행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실제로 나는 젊은 시절에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젊을 때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나 고생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나는 다른 사람이 못 해본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시련이다. 우리를 완성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다. 살다 보면 큰 실패를 겪고 내 인생은 이미 틀렸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실패 역시 하늘이 준 것이다.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늘이 마련한 선물이다.
인생의 성과를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높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지금 누가 보아도 비참할 정도의 재난을 당했다면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장래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하늘이 준 포상일지도 모른다. 하늘은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보답으로 힘든 일, 비참한 일을 주기도 한다. 그 고난에 정면으로 맞서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 항로가 달라진다. 자연을 바라보자. 식물은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에 반발하여 더 억세게 자란다.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가만히 놔둔 나무에 비해 가지치기한 나무가 더 굵고 튼튼하게 자란다. 나무는 가지치기라는 고난을 당한 셈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빨리, 더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보리도 겨울에 보리밟기를 해서 일부러 괴롭혀주면 오히려 더 잘 자란다. 또 고구마는 어떤가? 고구마의 덩굴은 땅 위를 기어가듯 뻗어나가는데 그대로 두지 말고 성장기인 여름에 줄기를 모두 뒤집어 주어야 한다. 불쌍하지만 그렇게 해야 쓸데없는 뿌리가 생기지 않아 더 크고 실한 고구마를 얻을 수 있다. 이렇듯 모든 자연은 시련을 양식 삼아 성장하게 되어 있다. 우리도 일 때문에 힘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 역경은 나를 더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시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